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4월쯤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모두의 예상보다 한 달 빠르게 3월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전에 만든 영상에서 동작금만 밑장 빼기냐 여기에서 이미 저번 주말에 갑작스럽게 한 4, 5일 정도 해가지고 저번 주 내내 갑자기 일본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나오다가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에는 일본의 유력 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 신문, 마치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처럼 일본 중앙은행의 사주를 받고 중요한 정보를 미리 시장에 흘려서 시장에 큰 충격이나 쏠림이 오지 않도록 미리 발판 역할을 좀 하는 약간 뿌락치 같은 그런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단기금리를 0%대로 금리를 어느 정도 한 0.1% 정도 인상할 것 같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하는 그런 일본 ETF 국채 매입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YCC 수익률 통제 곡선도 이번에 폐지할 것 같다. 자, 단순히 예상만으로 신점받아서 그런 얘기 하기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 다 하기는 힘들죠. 어디선가 이제 사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바로 저번 영상에서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정말로 똑같은 내용으로 금리 인상 0.1% 올려갖고 0%에서 0.1%대로 드디어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YCC 정책도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지수 ETF를 꾸준히 사주던 그 매입도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미리 정보를 흘린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엔화는 드디어 강세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일본의 국채 금리는 다시 쫙 오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다들 뭐 난리가 났죠. 술렁술렁. 제가 1월 19일에 만들었던 영상 있죠. 언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엔화 강세가 온다고 그렇게들 난리를 쳤는데 1년 동안 전혀 그러지 않았고 두 번이나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 그러면 금년 4월부터는 진짜 일본이 정말로 이번엔 장난 아니고 금리 인상으로 돌아선다고 하는데 그렇게 금리 인상이 정말 시작되면 그때는 정말로 이번에는 엔화가 오를까? 이미 이때부터 이번엔 진짜 엔화가 오른다 하도 설레발들이 시장에 그때 많길래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전부터 1년, 2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하루 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이제 또 미국, 이번 주에 미국, 유럽 뭐 전부 다 큰 나라들, 주요국들이 지금 다 이제 금리 결정 회의를 하니까 그런 각국의 통화 정책들이 나오고 나서 다 종합해서 정말로 일본 엔화나 일본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가서 종합해봐야겠죠. 근데 일단 오늘 그 뉴스 딱 나오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많이들 당황하셨죠? 한번 볼까요? 미리 사과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좀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춥고 막 좀 쌀쌀하고 좀 괴랄맞은데 제가 오늘 좀 몸이 좀 건강히 아침부터 좀 계속 안 좋습니다. 속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머리도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해가지고 목소리도 좀 안 좋고요. 좀 오늘 영상은 평소에도 영상이 좀 실수가 많고 봐주기 힘들어졌을 텐데 오늘은 또 얼마나 안 좋게 나올지 미리부터 좀 겁이 납니다. 미리 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엔화 어땠습니까? 너무 어이없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쭉 그 중국의 어떤 시스템, 기축통화 이번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재기와 회생을 막으려고 미국과 일본이 환율과 국채금리를 서로 합심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 틈틈이 어떻게 경제 전쟁을 벌여왔나 저는 유튜브에서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개인 블로그에서도 꾸준히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중국 양회 기간과 엊그저께 이 1년물 금리를 정할 때에 맞춰서 또 엔화 약세가 같이 따라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지난 2년간에 여러 번 제가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드디어 오늘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오늘 진짜 우에다 총재가 자신의 입으로 금리 인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 강세로 빠져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작년 5일 동안 어떤 날보다도 더 크게 엔화 약세로 빠지면서 심지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달러당 150엔을 또 돌파했습니다. 다 때려쳐야겠죠. 환율 국채는 타짜들의 판이니까 함부로 끼지 말자. 일본 10년물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으면 국채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 엊그제부터 쭉쭉 빠지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공식적인 비정기적인 국채 매입 시장에 어떤 조작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에서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국채를 크게 매입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일본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어요. 사실 오늘 어떤 충격을 받아서 너무 크게 튀는 걸 막으려고 미리 이렇게 좀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저기 뭐 대규모 시위를 한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막 예전 용산 그것처럼 뭐 통제가 안 돼서 사고가 날까봐 그 전날 미리 경찰들이 가서 바리케이트 싹 깔아놓고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제는 그런다 쳐요. 오늘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올라야 되죠. 근데 오늘 더 내렸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디에도 그런 기사도 없고 자기들도 모르니까 일본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90% 이상의 확률로 어제처럼 똑같이 오늘은 언론에 공시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개입해서 오늘 국채 매입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하면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필요하면 국채 매입은 때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만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린 겁니다. 왜 끌어내렸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엊그제부터 우리 봤죠? 4.338이 한계. 지금 필요에 의해서 올려야 될 때가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일단 가고 싶을 거예요. 미국의 금융 세력들이. 여기서 더 올리면 지금 미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지역 중소은행 이런 거 일단 막아야 되는데 막기 전에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사방에서 좀 터집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같은 데를 위협하려고 올리기도 하지만 일단 요 박스권에서 좀 조정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일본이 저런 발표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일본 금리 빵 튀면서 어떻습니까? 덩달아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빵 뜨겠죠? 서로 충격을 안 주려고. 일본이 발표는 하지만 그 발표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미국의 회사채나 이런 시장도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엔화가 너무 강세가 되면서 미국이 달러 약세가 되거나 지금 중국과 다른 패권 경제국과 통화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뒤에서 세컨을 보고 있는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이 흔들리지 않게 사실은 발표와 동시에 저렇게 조치를 취해준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잘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좀 제가 머리가 아프네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아직 뭐 미국은 내일 나오죠. 하루 늦게. 그런다 하더라도 뭐 미국이 뭐 금리 인상하겠어요. 설마? 거의 지금 뭐 동결로 다 보고 있죠. 99%. 미국은 동결하는 상태에서 뭡니까? 일본만 통화 가치가 금리 인상으로 세지면 당연히 달러 약세로 빠졌는데 오늘 보십시오. 두 번째 이 막강한 지금 경계선이 103.82돈을 뚫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자, 겉으로는 금리 인상 시게 한다. 우리도 드디어 간다. 일본이
그리고 국제 금리도 더 위에 더 높은 금리가 되는 걸 허용하겠다 말은 하지만 환율 시장과 국제 시장에서 잘 드라이빙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급격한 일은 안 나오도록 잘 봐가면서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뭡니까? 달러 강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받쳐주고 모든 통화 정책과 이런 경제 정책, 경제 논리,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또 뭡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는 강세로 가고 일본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도 빵빵 뛰려다가 한숨 놓고 이렇게 뒤에서 받쳐준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던 방향하고 물론 오늘 하루만 봐서 몰라요. 이제 보름, 한 달은 봐야죠 일단. 그렇지만 일단 오늘 하루의 변화만 보더라도 너무 생각과 정반대라서 오히려 허탈할 정도죠.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아 하고 제가 1월 19일에 한 것처럼 정말 그럴까 했는데 뭔가 틀리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전부터 저하고 쭉 인연을 맺어오시고 쭉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예상하셨던 분위기겠지만 한 번 더 그래도 짚어보죠. 중간중간에 저를 최근에 아신 분들도 있으니까 2편이나 3편 정도로 좀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왜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왔는가 과거편 그리고 지금 현재 말고 이제 앞으로 그럼 전망은 어떻게 되나 현재와 미래편 나눠서 한번 해보죠. 일단 과거편입니다. 모든 것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1년 한 3개월 전인가요? 원래는 이렇게 원고를 써야 되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원고를 못 쓰고 그냥 참으로 게으르지만 그때 제가 써가지고 블로그에 저장된 글을 그냥 통째로 긁어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죠. 여기 보면 2022년 12월 31일 오전 2시에 썼던 글입니다. 연말 특집 3편이었고요. 제목은 점점 뜨거워지는 극동아시아였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오페라 나비 부인의 한 장면이죠. 와타나베 부인 얘기하려고 그때 이 그림을 갖다 놓은 것 같고요. 야, 12월 30일 날 오전 2시에 혼자 이런 글이나 외롭게 쓰고 있는 노인네 참 쉰내 나네요. 다시 봐도 짠합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거는 바로 그때 1년 3개월 전에 제가 블로그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그때 썼던 글입니다. 연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일본이 내년부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는 포문을 그 당시에 열었습니다. 갑자기. 그 당시에 일본의 중앙은행 수장이 지금의 우에다가 아니라 그 전임자인 구로다였죠. 구로다가 갑자기 아무런 그런 예고도 없이 YCC 장기 금리의 상단을 위로 열면서 실제적으로 살짝 금리 인상을 비슷한 움직임을 해버렸죠. 그 당시에. 시장이 엄청 그때 혼란에 빠졌었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하고 어떻게 그때 파악을 했냐면 내년 4월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 4월이죠. 2023년도 4월이죠. 그때부터 구로다 총재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가 앉을 거다. 그게 누구냐? 지금의 우에다 씨다. 근데 우에다는 그 전부터 총리가 되기 전부터 나는 니들처럼 지긋지긋한 일본의 관료 출신이 아니고 내가 미국 유학한 진짜 경제학자 출신인데 일본 살아나려면 제로금리 끝내고 정말 금리 인상 해야 돼. 항상 그렇게 얘기하던 학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에다가 새로운 신임 총재가 되면 드디어 일본은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구로다 총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12월에 미리부터 살짝 움직임을 보여준 거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당시에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시장에서는 엔화는 드디어 이제 모든 십몇 년 동안의 제로금리 양적 완화는 끝났다. 조만간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때부터 나왔고요. 얘기가. 그러면서 동시에
달러는 근데 점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뭐 미국 국채도 막 내다 팔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점점 끝났다. 미국은 이 기억들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1년 3개월 전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제 끝났다. 미국이 호령하던 시대는 끝냈고 사람들은 점점 달러를 버리고 안 쓰게 될 거고 하면서 달러는 약세에 빠질 거다. 그런데 더구나 일본이 이렇게 조만간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면서 엔화가 강해진다? 그럼 엔화는 더 빨리 달러는 더 빨리 약세로 빠진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엔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라는 게 시장에 유행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에서 경제학자라는 사람들 맨날 나와서 얘기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다가 우리나라에 고명하신 분들이 9시 뉴스나 얘기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다가 유튜버들이 경제 유튜버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3프로에서도 얘기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다가 뭐 사람들 회원수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무슨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도 앞으로 이렇게 된다 고수님들이 얘기하고 다 나왔어요. 그때 난리가 아니었죠. 또 당시에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봤습니다. 요 밑에 있는 차트는 뭐냐면요. N을 원으로 나눈 환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엔화 살 때 가격입니다. 예. 그럼 위에는 뭘까요? 달러 원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때 가격입니다. 예. 지금 여기 가운데 녹색 선 보이죠? 이게 바로 2022년도 12월 20일 아까 구로다 총재가 처음으로 일본에 있어서 금리의 방향을 긴축으로 선회하는 포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1년 3개월 전. 그때 보시죠. 달러 환율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죠. 이미 몇 달 전부터 달러는 이제 세계적으로 약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 환율은 전부 달러 팔아라.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힘든 시절 다 지나갔다. 계속 떨어질 거다. 뭐 삼성, 뭐 한우, 뭐 우리나라 외환 전문가 다 나와가지고 매번 뭐 그랬으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환율이.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는 계속 싸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엔화는 비싸질 거다. 달러 팔고 엔화 사라. 이 움직임만 봐도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다들 나와서 그 얘기 했었죠.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부터 엔화는 강세로 간다 했는데 1년 3개월 동안 추세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쌀 때 들어가서 단기에 올랐을 때 팔고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 긴 장기적인 추세는 전혀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뭐 며칠 오르고 뭐 한두 달 올랐다 뭐 그거 갖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예.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더 떨어지겠지만 반대로 1년 3개월 동안 달러 약세가 아니라 추세를 보십시오. 상승 중이죠. 계속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갔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2022년 12월에 처음 이런 포문이 열렸을 때 제가 계속 그때 썼던 그 블로그 글 일부입니다. 제가 그때 일본의 속사정과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를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이 블로그에 항상 영상 원고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블로그 글을 보셔도 됩니다. 자, 막상 일본은 물가 잡고 환율 방어하겠다고 하더라도 남들처럼 급하게 금리 인상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밟기는 힘든 입장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막대한 정부 부채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나가지고요. 1년 예산을 몽땅 부채 갚는 이자로만 써야 할 정도로 나라가 심각합니다. 재정이. 아베 똥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아베가 아베노믹스로 10만 년 동안 돈만 열심히 디플레이션 탈출하게 돈만 풀어갖고 빚만 잔뜩 늘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일본은 저런 짓은 실제로 엄포뿐이고 실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금리 인상 하겠다 하지만 말처럼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1년 3개월 전에 지적했던 문제죠. 진짜 문제는 이른바 근데 뭐냐? 왜 그럼 저런 짓을 하냐? 와타나베 부인의 기환이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거 지금 2022년 12월 21일의 기사입니다. 즉
와타나베 부인이란 게 뭐냐면요. 워낙에 엔화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0% 이자인 거예요. 제로금리 이자라는 거예요. 너무 싸죠? 돈 빌렸다가 뭐 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 돈을 근데 어디다가 빌려갖고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라면 돈을 어디다 그걸 투자를 해야겠어요? 아유, 투자는 겁나잖아요. 뭐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외국에다 빌려주면 돼요. 엔화를 엄청 싸게 하다가 외국에 투자하는 데다가 외국 은행이나 그런 데다 빌려주면 외국에서 나는 이거 일본 은행에서 내가 예를 들어 0%를 빌렸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0%는 아니겠지만요. 그러지만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에다 내가 일본 기업인데 빌려주는 거예요. 일본 금융인데 빌려주면서 니네 지금 한국은 금리가 얼마나 되냐? 우리 한 4% 됩니다. 그래? 근데 2%만 내가 받고 니네 엔화 빌려줄게. 한국 사람들 환장하죠? 한국 은행들? 아니 지금 대출을 한국은행, 국민은행 막 이런 데 가서 받으려면은 내가 뭐 신용등급이 아주 좋아봤자 뭐 3.5%인데 지금 일본 엔화에서 뭐 산화머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들어왔는데 일본 엔화 자금이라는데 이자를 2%밖에 안 받는 거예요. 다들 그거 받겠죠? 전 세계에다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2% 받는 장사에서 나중에 일본 은행에다가 나는 0% 이자로 원금 갚으면 끝입니다. 앉아가지고 이자 먹는 거죠. 야, 이래서 엔화 자금이 싼 이자에 제로금리 엔화 자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모든 선로를 타고. 이게 엔캐리 자금입니다. 이거를 심지어 금융의 금자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이거 여성 비하 발언인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김여사라고 뭐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김여사님 또 운전하다 사고 내셨네 하고 그것처럼 일본에서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요. 저기 이런 거 한번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도 와가지고 와타나베 부인이 와서 돈 빌려다가 이거 돈 장사 좀 해볼까? 와가지고 다 그렇게 속된 말로 뭐 개나 거리나 윷놀이를 했다 이거죠. 제로금리 이자가 싼 엔화를 빌려다가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놀이를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돈을 벌더라 이겁니다. 더구나 잘하면 또 환차익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외국에서 그래서 이 점을 노리고 외국계 은행들 금융권들이 와서 자기들 뭐 담보 맡기고 빌려가는 거죠. 외국에서 막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많이들 빌려가 쓰기도 했고 일본 국내 안에서 자체에서도 많이들 들고 나가서 김여사, 박여사, 뭐 김사장, 박사장 다 해가지고 나가서 이 짓들 하고요. 일본 기업들도 뭐더러 열심히 일하고 물건 생산해서 돈 벌어요. 그냥 이렇게 돈만 기업 담보로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빌릴 수 있잖아요. 돈 빌려다 해외에다 그거 돈 장사만 해도 막대한 이득을 취해오는데 안정적이 뭐 힘들게 기업 활동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예전에는 일본의 큰손 개미들까지도 이 짓을 해가지고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그런 자금의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그런데 일본이 은근슬쩍 이제부터 2022년 12월부터 이제는 그런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서 슬쩍 금리 인상 효과가 나는 짓을 조금씩 해나가겠다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이자 부담이 생기니까 해외 투자했던 것들에서 예전만큼 재미를 못 보겠죠. 일본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만 투자하고 그 자본이 다시 다 이제 돈 장사 그만해야겠다 하면서 다들 원금 갚어 다 회수해서 들고 나간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가 강세가 되죠. 엔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괜히 해외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회수에다가 일본에 넣어놓으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또 이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 짓은 달러가 하는 짓이죠. 기축통화가. 일본도 비슷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일순간에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나고요. 일순간에 유동성 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일본의 엔화 자금이 해외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주인이 와가지고 야야 나 돈 장사 그만할란다. 돈들 다 갚아 언제까지 다 회수해 하면은
와, 이 돈이 지금 저기 들어가 있고 이 돈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 다 빼갖고 주면서 지금 다른 돈으로 메꿔야 되는데 더 비싼 돈, 비싼 이자로 빌려서 채워야 되잖아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게 바로 일순간에 유동성 경색이 오는 거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일본 돈이 자금이 엔화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냐? 미국 국채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다 팔고 그 돈을 회수를 해서 들고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미 국채를 던지면서 팔려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 유럽에도 많이 투자되어 있어요.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거기만 갑니까? 가까운 아시아, 우리나라 각국 여기저기 그러한 자금을 상당히 많이 그때 그 당시에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엔캐리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꽂혀 있는지는 모두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IMF도 당시에 뭐 그때는 몰랐죠.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금융을 좀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분석해 보니까 사실 일본이 우리 더 죄송합니다. X되라 하고 그 당시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본이 금리를 땡겨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나마 들어와 있던 우리 막 IMF 맞아서 힘든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엔화 자금 싹 빼버리고 그래서 유동성 경색 사방에서 빵빵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IMF 때 더 크게 망가졌다라는 분석이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일본하고 어떻게 딱히 대립각을 세웠는데 그런 게 굉장히 꼴보기 싫었다. 일본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금리 인상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확실하게 외부에다가 우리 언제부터 얼만큼씩 금리 이만큼 올리겠다 딱 공표하고 그때부터 정확히 시행이 됩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주로 이제 일본의 연기금과 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이 자금이 그걸 회수하는 거는 언제 누가 얼마큼 하는가 공시가 안 돼요. 그냥 자기들 유리할 때 하고 싶을 때 조용히 하고 싶은 곳에서 해오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금리 딱 올리고 엔캐리 자금 빼야겠다 하는데 미국은 우리랑 친하니까 일단 저기는 빼지 마. 저기가 조금 지금 돈 바로 가져가면 조금 곤란하대.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저 새끼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맨 가을 연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우리 마누라 딸도 그냥 다 한국 사람만 좋다고 하고 저기서 다 빼와버려. 1차로 저기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에서 다 빼. 나라에서 살짝 그런 압력을 넣어갖고 연기금 보험사가 거기부터 빼면 우리 며칠만 더 시간을 줘. 지금 이 돈 해다가 난리 나는 거죠. 즉 자기들 편한 대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본이 이제 스스로 하든 자기들이 아니면 누군가 사주를 받든 일본이 다른 나라가 일본한테 저기부터 빼 하든 어디 부분에 얼만큼 투자되어 있는 걸 앞으로 얼만큼 땡겨가지고 이 꼴보기 싫은 놈 반쯤 죽여놔야겠다 하면 또 그렇게 얼마든지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실제 돈 안 빼고 겁만 줘도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시장은 항상 심리고 쏠림 현상이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그 당시 블로그에 적었던 글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3개월 전에 글을 쓰면서 했던 얘기가 결론이 이거였죠. 일본이 뭐 엔화로 뭐 강세로 돌아서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실제 속셈은 뭐냐?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미국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했던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 국채 매도와 엔캐리 회수로 그런 심리를 엔캐리 회수의 어떤 그런 공포를 부추겨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랑 같이 올라가고 막 들썩들썩 유동성 경색이 막 어디서 오는 거 아니야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시원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다. 일본이. 왜? 일본 정부 부채가 갑자기 빵 터지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터져버리면 일본의 경제적인 큰 충격이 오는 거고 그것은 지금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그들의 야심 또 미국과 함께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에 이렇게 환율과 금리, 금융으로 시다바리 역할을 해주는 대신에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시아에서 최고
다시 한번 최고 맹주 자리에 오르겠다는 꿈 역시도 중간에 크게 한번 비틀거리게 되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그 당시 썼던 글인데 1년 3개월 지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다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첨단 반도체 이런 거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를 추월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일본의 속마음은 실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금리 인상을 팍팍 단행하기를 당시에는 겁내고 있었다. 대신 국제 시장의 매입량을 살살 조절하면서 제대로 시장에 충격만 주고 자신들은 적당히 몸을 사릴 공산이 클 거다.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엔화 강세가 하겠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달러와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할 거고 결국엔 계속해서 이후로도 세계적인 달러 강세가 유지되도록 밑에서 받쳐줄 공산이 아주 클 거다. 라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보십시오. 그 이후로 한 달간은 달러 쭉 약세로 빠지고 사람들이 어이그 헛소리 하고 앉았네 누있네 했지만 그 이후로 1년 동안 어떻습니까? 1년 넘게 제 말대로 엔화는 계속 더 약세에 빠졌고 달러는 오히려 강세로 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결국 일본은 채권시장에 겁나는 세계 재앙을 계속 예고하고 협박하면서 우리 여차하면 우리 진짜 뭐 엔켈이 다 청산하면서 니들이 힘들게 만들 수 있어 하고 세계 채권시장을 옥죄면서 사실상은 미국이 세계적인 양털 깎기를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미국 달러만이 세계 경제 위기에서 여전히 제일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페트로달러도 끊어진 마당에 역시나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 건 달러뿐. 즉 아무리 누가 뭐래도 지구촌의 기축통화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나 달러 형님뿐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썼던 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부터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밀약을 맺어서 손을 잡았는가 하는 거는 오늘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죠. 제가 2022년도 12월 18일에 블로그에 썼던 걸 여기 링크가 있는데 일본은 결국 해내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서로가 어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서 이제 제가 왜 그 당시 비탄에 잠겼나요? 우리의 반도체나 주력 산업을 다 뺏길 거고 아시아 전범국인 일본이 우리와 똑같이 군사연합을 짜서 우리나라에 와서 상륙해서 다 훈련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보다 더 강대한 아시아의 어떤 군사 강국으로 다시 탈바꿈할 거고 조만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전 뭐 우리 그 일제시대 만행에 대한 전범국을 했었던 보상이나 배상 따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벙어리 합주기가 돼서 완전 국군이 일본 쪽으로 넘어갈 거다.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이미 나왔다. 너무 슬프다. 라고 그 당시 썼던 거죠. 예, 여기까지 1편을 끝내겠습니다. 2편에서는 그러면 지금 1편에서는 제가 지난 사실상 2년 전부터죠. 2년 전부터 일본과 미국이 이런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서로 간에 밀약을 맺어서 그리고 일본이 그러면 미국한테 도와주는 게 뭐냐? 바로 자신들의 엔캐리 특허권을 이용해서 바로 긴축으로의 정책 전환과 금리 정책 이런 거를 적절하게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슬금슬금 움직여 주면서 지금 미국의 그 경쟁국들 원래 맨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는 유럽이었죠. 일단은 제일 미국의 달러 다음에 힘이 센 게 유럽의 이제 유로화니까요. 유로화부터 먼저 전쟁에 참여시키면서 한 발 죽여놨고요. 그때도 한 번씩 엔화가 움직여갖고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이죠.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서는 또 중국이 뭔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미국이 뭔가 어떤 외부에 보이는 그런 그 표면적인 입장에서 함부로 어떤 국채 금리를 올리거나 달러 강세를
취할 수 없을 때 일본이 대신 나서가지고 악역을 맞춰주면서 결국은 또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미국을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실제 금리 정책을 일본이 변한다 하면은 무조건 엔화 강세 달러 약세로 간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이 싸움은 기축통화 패권전 경제전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고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대로 결국은 따라간다. 절대 이런 얘기는 어디서 안 알려주는 얘기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큰 힘의 흐름이다. 금융에 굉장히 예전부터 금융을 많이 해보고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된 애들은 누굽니까? 예. 아주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지금 처음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 뭐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 주식시장, 선물시장 다 개발해낸 애들, 기축통화 이런 거 개발해낸 게 유럽이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얘네들은 이 시장 판을 알아요. 어떻게 움직여서 다 돌라먹을 수 있는지. 아시아는 뒤늦게 근대화가 됐죠. 하지만 일본이 제일 먼저 부상하면서 일본도 전 세계 엔화를 가지고 금융장사하면서 여기서 짬밥이 굵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말이 통해요. 미국, 유럽하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너도 우리 편에 가담해서 같이 하자. 그렇죠? 이제 판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 중국이랑 러시아랑 한번 때려잡을 때 됐지.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때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딜이 간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도 많이 컸는데 G7에 끼워줄까 하지만 이런 금융시장, 자본주의 시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나라의 어떤 GDP만 성장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G7 회의 같은 데 가도 앞에서는 사진 찍어줘도 우린 끼워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유도 모르고 휘둘리고 수확당하는 거죠. 자, 이 흐름을 얘기했고요. 다음번에 할 2부에서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끼치는지 대충 한번 어림잡아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하네요.